함께 가십시다. 앞장서겠습니다. 저를 빼들고 가십시다. 이 인사가 파격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격적으로 보는 시각이 타성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서열주의를 존중할 의무는 없습니다.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암적 요소들이 말하자면 지역 분열입니다. 이걸 한번 극복하고 바로잡아 보고 싶었던 것이 제 정치적 목표거든요.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노무현이 왔습니다. 싱싱한 노무현이 왔습니다. 노무현. 다음 뭐 일정 없지.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이럴 때 말씀을 올려야 그런 말씀을 좀 올리고 거리 합시다. 네. 아, 그 좋은 말. 나는 오늘 막 소주를 한 잔 먹자 하려 했는데. 서민 대통령 노무현. 지난 주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밖의 서거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고향 봉하마을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 마련된 분향소에 애도의 행렬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그 현장부터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전 대통령의 서거 다음 날 봉하마을엔 따가운 볕이 쏟아졌습니다. 마을 진입로는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취재진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조문하려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노 전 대통령은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유서를 남겼지만 이걸 지키기는 힘든 일입니다. 가시는 길에 이렇게 화장실 옆에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종봉하셨으면 좋겠어요. 5월 23일 놀던 날이었어요. 학교에서 자습을 하다가 갑자기 인터넷에 긴급 속보로 떠오른 대통령님의 충격적인 소식을 보고 갑자기 눈물이 울컥 났습니다. 아들 건호 씨는 힘 닿는 데까지 빈소를 지켰고 노건평 씨는 잠시 수의를 벗고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권양숙 여사는 입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그제 새벽 수척한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한때 뜻을 같이 했던 정치인들과 저명 인사의 애도가 잇따랐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충격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비전선을 걸어 넘어가가지고 14 공동선언을 이룩해낸 그 업적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26일까지 70만 명의 시민들이 조문을 다녀가면서 오열하는 소리가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여권 인사들은 마을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현 정권의 표적 수사 때문에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는 불만이 터져나온 겁니다. 김영호 국회의장은 이른 새벽에 빈소를 찾아야 했고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마을 입구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조문도 못하게 하는 우리를 불량배로 만들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불량배입니까? 수익군입니까? 국민이 순수하게 조율을 하겠다는 것도 못하게 경찰차로 틀어막으면서 죽음에 대한 울분은 여권에 대한 분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조문객 수십만 명을 받아내는 일소는 자원봉사자로 채워졌습니다. 한 2만 명분을 했는데 10만 명 지금 넘게 오셨다거든요. 12만 명이 넘게 오셨다거든요. 오늘요? 예, 그래 재료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다 못 들이가 가슴이 아픕니다. 조문하러 왔다가 마을에 남아서 일손을 돕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왔기 때문에 오늘 노무현 대통령님께 분양하고 그리고 이제 내 스스로 이 일을 하고 자원봉사하고 좀 졸려는 이제 차 안에서 좀 가서 잠깐 좀 자고. 이들의 봉사는 깊은 애도의 연장입니다. 빈소 밖에선 부엉이 바위가 지척해 보입니다. 바위를 쳐다보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일부 조문객은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산길을 되밟기도 했습니다. 고인이 들렀다는 정토원을 지나 계속 올라가 보지만 바위까지는 갈 수 없었습니다. 산에선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오후엔 마을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조문 행렬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거 당일 시민들이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첫날부터 불법 집회를 막겠다면서 분향소 출입을 통제하고 서울광장을 원천봉쇄했습니다. 내가 명세희 원내대표고 그다음 우리 사무총장도 오시고 다 지켜주고 오셨는데 우리가 무슨 막 변질된 무슨 집회라는 게 아니고 현장을 확인해 보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국민장을 치르겠다던 정부가 조문객의 순수한 애도를 묵살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들어가는 길도 없고 나오는 길도 없고 민세 그래도 대한민국 한 사람이 그렇게 가셨는데 저는 그분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우리 최고 어른이 가셨는데 이거 하나도 못 해주는 게 난 너무 슬퍼가지고. 경찰 통제에도 불구하고 12,000여 명이 조문을 다녀갔습니다. 불행한 죽음에 대한 슬픔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표정이 너무 슬퍼 보입니다. 오늘 웃고 계시지만 너무 슬픈 표정이네요. 감정에 북받쳐 실신한 조문객도 눈에 띄었습니다. 대선에서 글을 찍었든 안 찍었든 노사모로 활동한 적이 있든 없든 이게 정말 현실인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분향소에는 노 전 대통령이 찾았다던 담배만 슬픔처럼 수북이 쌓여갔습니다. 경찰은 결국 분향소에 대한 통제를 풀었습니다. 시민들의 분향소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93곳에 마련돼 고인의 넋을 달랬습니다. 나도 좀 특별하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시동생하고 같이 학교에 다녔어요. 그래갖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아유 형수님 어서 오이소 이랬는데 뭐 이렇게 정치를 떠나서 아주 좀 마음이 참 많이 아프더라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고 또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 없다던 노 전 대통령. 고인의 말대로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싶다는 뜻을 오랫동안 밝혀왔습니다. 또 실제로도 그렇게 했죠. 하지만 막상 봉하마을에서의 평온했던 삶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귀향부터 서거까지 그 마지막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수고하신 노무현 대통령께 여러분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를 떠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표정은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대통령님! 서울을 등지고 고향으로 가는 열차에 오르면서 앞으로는 보통 사람의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가급적이면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정치 쟁점 같은 이런 데 부닥치지 않게 나도 이제 그걸 주의해야지요. 대답 잘못하면 맨날 현실에 끼어드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피해야죠. 피하고. 제가 오늘 딱 말 놓고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기분 좋다! 그리고 대통령 노무현은 정말 촌부 노무현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점퍼 차림으로 동네 가게에 불쑥 나타나 담배를 피워 물고 자전거 뒤에 손녀를 태우고 동네 한 바퀴를 휙 돌기도 했습니다. 또 직접 농기구를 몰기도 했습니다. 전에 해봤다고 안 했더니 오늘 와서 못하건 안 어려운 일이 없죠. 근데 정치보다는 술. 여전히 정치에 대해서만큼은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청와대로 행진하는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조심스러운 얘기라서 그런데 대통령은 5년간 앞으로 5년간 열심히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상황은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겨울 노 전 대통령은 봉화마을을 찾은 사람들에게 봄에 보자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긴 치과에 들어갑니다. 취재진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을 만났던 한 측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노건평 씨 구속 일주일 뒤 문안 인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절대 정치를 하지 말라고 3시간 동안이나 말하시더군요. 정치 때문에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가족들도 하고 싶은 일 못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만 준 것 같다고 말입니다. 자괴감이 너무 심해 보였습니다. 이 측근은 정치를 하지 말라는 노 전 대통령의 태도가 너무나 강경해서 당혹스러울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의미 있는 일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다 부질없더라.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잃었든 못 잃었든 다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옆에 있던 권 여사는 간간히 한숨만 쉬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미 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3월 4일, 이때는 측근들이 본격적으로 검찰에 소환되기 전이었지만 이때 노 전 대통령이 쓴 글은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치는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잃어야 하는 것이 너무 크다. 만약 권세나 명성을 쫓아 정치를 한다면 쏟아야 하는 노력과 감수할 부담에 비해 권세와 명성은 실속이 없고 너무 짧다. 가치를 위해 뛰어들었다고 해도 이룬 결과가 생각보다 보잘것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모든 것을 정치에 바쳐야 하는 정치인에게 가족들의 사생활이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고통이다. 가진 것 중에서 정치에 바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정치인을 위한 변명으로 쓴 글이라고 했지만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보름 뒤 노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줄줄이 불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의 조카 사위와 아들, 그리고 부인 권 여사가
검찰의 조사를 받습니다. 또 정상문 전 비서관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결국 구속됩니다. 정말 대단히 노무현 대통령께 죄송스럽습니다. 노전 대통령한테 전달된 게 맞나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노 전 대통령에게 결정타가 됐습니다. 다음 날 그는 이제 홈페이지를 닫을 때가 됐다며 마지막 글을 올립니다. 나는 몰랐다고 말하는 게 자신을 초라하게 할 줄은 알았지만 사실이라도 지키기 위해 검찰과 언론의 추측에 반박도 했다. 그러나 더 이상 말을 할 면목이 없다고 털어놓습니다. 더 이상 노무현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 없다.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한다고 참담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이어 자신에게는 이제 사법 절차 하나만 남아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4월의 마지막 날, 노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가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국민이 면목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면목 없는 일이 있어요. 신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다음에 하시오. 소환 나흘 뒤 대검 중수부가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까지 보고하면서 이제 검찰이 불구속 수사냐, 구속 수사냐를 결정한 뒤 법원의 판단을 받는 수순만이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소환 20여일이 지나도록 구속 여부 결정은 계속 미뤄집니다. 대신 딸 정연 씨 부부가 검찰에 불려가고 권양숙 여사 재소환 계획이 발표되고 고급 시계를 버렸다는 등의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특수수사의 원칙이 관철되었는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수사를 하면서 계속 소문이 밖으로 흘러나오고 피사실 공표가 계속됩니다. 피의자를 부르고 난 뒤도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사건이 끕니다. 그때부터는 이 당신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아마 극단적인 부분의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빨리 이 치욕스러운 것을 종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나왔을 것 같아요. 소환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뒤부터 노 전 대통령은 식사도 줄고 말수도 적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3일 전에 내가 통닭을 2가리 여사님 내가 통닭을 2가리 데리고 갈게요. 술 한잔 합시다. 그때 뭐 건강이 딱 안 좋아 보이셨어요? 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요. 네, 어떤 걸 봤을 때 안 좋아 보이셨어요? 앞에 사람이 이제 얼굴을 보면 건강 알 수가 있잖아요. 얼굴이 영 뭐 한자 모양으로 영 그리고 권양숙 여사가 검찰에 재소환될 거라던 5월 23일 새벽, 그는 서재의 컴퓨터를 켰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측근 등 수사받은 사람들을 지칭한 듯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고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45분, 같이 산책 가자는 권 여사를 남겨두고 노 전 대통령은 산으로 향합니다. 발길을 부엉이 바위 쪽으로 옮겼고 잠시 뒤 그곳에서 몸을 던집니다.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의 바람과는 달리 퇴임 후에도 현실 정치는 단 몇 발자국도 그의 삶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끊으려 했지만 끊을 수 없었던 담배처럼 말입니다. 인권 변호사에서 청문회 스타, 그리고 대통령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인생은 끝없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굴곡 많았던 정치 역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부에는 5년 동안에 3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널렁널렁 갖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주려고 일하다가 죽었던 이 노동자에 대해서 4천만 원 주느냐 8천만 원 주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지난 1988년 말 50비리 국회 청문회장, 초선 의원에 불과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연한 논리와 거침없는 언변으로 이른바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밤새워 하루 종일 TV 앞에서 그걸 지켜보다가 저도 모르게 이게 혼잣말이 입 밖에 빠져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야,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는 나라에 살고 싶다. 인권 변호사 노무현이 정계에 입문하게 된 데에는 정신적 스승으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노 대통령,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 변호사가 얘기 중에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 소설 얘기를 하면서 그 주인 등장 인물들 그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라서 그 이름을 외우고 있나 그러니까 아니 이런 머리 가지고 대학 문도 밟아보지 못한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그의 정면 승부 성향은 50실세 허삼수 후보와의 첫 선거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허삼수하고 붙으면 자기는 재미있는 선거운동거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구에 출마했는데 당선되리라는 생각 그때 안 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선거운동 그때 이제 소위 그 군사정권을 비판하는 거. 그 주역이다 군사정권 그 12.12 등 이제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게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당선이 되는 거 있죠. 그러나 1990년 1월에 이루어진 3당 합당. 노 전 대통령은 이를 지역주의와 철새 정치의 전형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보스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과도 결별하게 됩니다. 지역 분열 정치에 맞서 92년에 이어 95년에도 부산 지역에서 야당 후보로 출마하지만 결국 모두 실패합니다. 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되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섭섭하지요. 네. 그러나 세상 일이 다 마음대로 되는 것만 있나요? 네. 근데 요즘은 그 일에 쫓기니까 네. 잊어버리고 네. 열심히 합니다. 이후 그는 음식점 경영에도 뛰어들게 됩니다. 떳떳한 정치 자금을 위해 총선 낙선자 10여 명과 함께 하로 동선이란 고깃집을 열었지만 이 또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먹는 거 아니에요? 하로 동선이 하선 종로가 되기 위하여. 그러나 정치 1번지라는 서울 종로에서 당당히 당선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국회에서 일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고요. 무엇보다도 저를 당선시켜 주신 종로 구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주하지 않는 그는 2000년 총선에서 종로 지역구를 버리고 또다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사자도 살아서 돌아온 놈은 키워준다고 하니까 저 노무현이도 이제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부산서 책임지고 키워주실 거 아닙니까? 또다시 낙선의 고백. 그러나 선거가 끝난 2달 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원칙의 정치인 노무현을 돕겠다며 30, 40대 네티즌들이 중심이 돼 최초의 정치 팬클럽인 노사모가 결성됐습니다. 노 후보의 이 정치적인 꿈, 말하자면은 그 동서통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뭐든지 다 내놓습니다. 15년간 그렇게 살아왔고요. 노무현의 정치 행보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2002년 4월 이인재 후보를 꺾으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됩니다. 개혁과 통합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만났습니다.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그러나 민주당의 선거 참패는 계속됐고 농민대회에 참석했던 노 전 대통령은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한국 농업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그의 승부사적 기질이 유감없이 발휘됩니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는 당내 목소리가 높아지자 그는 재경선을 내세우며 또다시 정면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러지 않고 갈 겁니다. 또 혹시 그보다 더 나쁜 상황이 나한테 생기더라도 저는 후보로서의 의무를 다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월드컵 붐을 타고 등장한 정몽준 후보와 당내 반노 세력이 또 다른 장애물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 흐르는 피눈물을 왜 보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깨지고도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를 울린 사람입니다. 그는 TV 토론과 여론조사 결과로 단일 후보를 결정하자며 또 한 번의 도박을 감행합니다. 결국 정몽준 후보를 누르고 야권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그는 대선 승리의 돌파구를 마련합니다. 노무현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오기와 뚝심으로 뭉쳐진 그의 집념이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몽준 후보하고 단일화를 한 다음에 자기들한테 어떤 보답을 할 것인가를 문서로 작성해 주라고 하니까 끝내 작성을 안 해요. 근데 안 쓰시더라고. 나 떨어지면 떨어질지 못 쓰겠다고. 이때부터 바보 노무현을 지지하는 여론이 영호남 지역주의에 지친 표심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시대, 보통 사람들이 대접받는 시대 함께가 싶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손을 떠들고 가십시다. 특히 노사모의 바람은 영호남을 아우르며 2002년 대선에서 이른바 노풍을 일으킨 기폭제가 됩니다. 제발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치에 무관심하던 젊은 층의 자발적인 선거 참여로 축제 열기가 넘쳐났고 국민들이 모은 개미 후원금이 석 달 만에 무려 67억 원이 넘어서면서 선거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정치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국민들이 정치를 바꾸고 있거든요. 노 전 대통령 특유의 감성 정치도 표심을 움직이는 데 한몫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날 새벽 국민통합 20일에 정몽준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철회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마지막 위기 속에서도 그의 승부수가 다시 발휘됩니다. 8. 국민은 어느 후보를 선택했나? 그리고 마침내 이회창 대수론마저 깨뜨리며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정치 인생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그 특유의 승부수가 정상의 자리에 올라선 원동력이 됐습니다. 정치를 떠나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는 인간 노무현은 어떤 모습일까? 그를 지근거리에서 지켜봐왔던 인사들은 노 전 대통령의 원칙주의자로서의 성향 그리고 파격을 넘나드는 소탈함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었다고 기억합니다. 대중 목욕탕을 같이 갔었습니다. 물을 틀어놓은 채 왔다 갔다 하니까 옆에서 대통령이 보시다 못해가지고 젊은이 물 좀 끄고 하면 안 되나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젊은이 덩치가 이랬어요. 그거 보면서 저도 목욕탕 가면 그런 부분들 유심히 봅니다만 저는 그렇게는 못하고 옆에 가서 살짝 꺼주고 나옵니다. 화장실에서 우연히 이렇게 나란히 서서 용변을 보게 돼 기회가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저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해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악몽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하고 사실은 아차했죠. 아무 얘기나 이렇게 속 깊은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약간의 착종 현상이라고 할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렇게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노무현식 정치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언제나 저항에 부딪혔지만 피해가지 않았고 또 애둘러가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 노무현, 그 5년의 공과를 짚어봤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임 첫 해, 그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권위주의와 서열주의부터 뒤흔들었습니다. 참여정부의 첫 장관으로 이장과 군수를 지낸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40대 여성 변호사 출신의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전격 기용한 겁니다. 강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보다 사법고시 기수가 11기나 낮았습니다. 제 이번 이 인사가 파격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격적으로 보는 시각이 타성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서열주의를 존중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강 장관의 임명을 놓고 검찰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자 TV로 생중계되는 검사와의 대화를 여는 등 파격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분위기가 격해지면서 아슬아슬한 말들이 긴장감을 고조시키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 전화 아니었습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검찰과 함께 권력의 오른팔로 부리던 국세청과 국가정보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신 일은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원의 독자성을 그만치 보장을 해주시면서 또는 정보기관의 이 어떤 정치적 이용성 이런 것을 철저히 경계하셨다. 권위주의를 타파하겠다는 노 전 대통령의 의지는 청와대 업무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뭐 회의에 들어오셨을 때 인사를 대통령께서 먼저 하시는 거 그런 것도 하나 중요한 예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과거처럼 이렇게 그 독대, 소위 그 소수의 뭐 사람에게서만 보고를 받고 결정을 하는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2003년 하반기 검찰의 대선 자금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의 칼날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은 찻대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얻었고 노 전 대통령은 측근인 최도술, 안희정 씨가 구속됐습니다. 그는 당시에도 측근들의 잘못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아울러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 신임을 묻겠습니다. 그러나 재신임 카드는 정치권의 반대와 헌법상의 문제로 무산되고 맙니다. 한나라당 등 야당은 그를 더욱 몰아붙였습니다. 2004년 3월 12일 야당들은 결국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선거 개입과 측근 비리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합니다. 가 193표, 부 2표,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은 선포합니다. 당시 그는 경남 창원의 지역 공장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겪고 있는 이 고통, 현장에서 실제로 제가 겪고 있는 이 고통 하나하나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노력해서 반드시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켜 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달여 뒤 정치적으로 그를 살려낸 것은 헌법재판소였습니다.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대통령직에 돌아온 그는 자신의 국정과제에 더욱 매달렸습니다.
탄핵 사태 이후 치러진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수를 석권한 점도 그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개정, 과거사법 추진 등 각종 개혁 입법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과거사법을 통해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경찰 등이 저지른 조작 은폐 사건들의 진실이 새롭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역사라는 건 사람들의 아주 구체적인 삶입니다. 그게 땀 냄새 나고 눈물이 섞이고 때로는 피가 뚝뚝 흐르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어떤 형태로든 맺힌 고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만족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 등 각종 이슈에서 보수층의 공격이 계속됐지만 노 전 대통령의 서민적인 모습은 여전히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 이후 그의 부동산 정책이 시작되면서 서민들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노 전 대통령의 목표는 고가주택 소유자들과 부동산 자산가들이었습니다. 그는 이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 높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대통령이 강남 사람들한테 무슨 유감이 있는 거 아닌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강남 사람 돈 버는 것이 배가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 거품 들어갔다가 그 거품 꺼질 때 편안했던 경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세금을 올려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큰 부담이 됐던 것입니다. 그는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서민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전 봉급자들이 지금 골기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데 겁이 나요. 어디 갔다가 이게 돌 맞는 거 아닌가 싶고 겁이 나는데 내 소득이 상위 20% 아니다 하거든. 일단 조금 한숨 돌리고 좀 봐주시고요. 위대한 비판으로 대외 정책에서도 그는 자신의 지지자들과 보수층 모두에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선 지난 47년간 미국이 갖고 있던 한반도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 군이 돌려받도록 한 겁니다. 안보 불안을 이유로 원로 군 장성들의 반대 성명이 이어졌지만 그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미국한테 매달려가지고 바지가랑이 매달려가지고 미국 엉덩이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한미양국은 결국 2007년 2월, 오는 2012년 4월부터 한반도 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이 행사한다는데 전격 합의했습니다. 요동치는 한미 관계 속에서 그는 몇 달 뒤엔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합니다. 반미 성향의 지지자들이 반대할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겁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거리 시위가 계속됐고 그의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것만 해도 되는데 왜 자꾸 대학 가라고 하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세계 시장은 통합됩니다. 그것이 세계 대세입니다. 어쩔 수 없이 통합되니까 이제 우리도 그 안에서 살아남도록 좀 이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층으로부터는 좌파로, 진보 세력으로부터는 우파로 내몰린 노 전 대통령. 그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 양측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모습은 정부 관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떤 시민단체들이나 유관단체들하고 대화를 쭉 한다든지 이런 데들 많이 익숙해 있지 않았는데 참여정부에 있어서 제가 그런 점을
많이 배웠던 거는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액터들과 대화를 해나가는 데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된 국론 분열과 정부의 숨가쁜 개혁 정책은 국민들을 점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국세 투명화 성매매 특별법 언론개혁 과거사 정리. 그러니까 나라가 시끄럽죠.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발표는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07년 10월 그는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2박 3일간) 이루어진 14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는 적지 않았습니다. 두 차례 군사 충돌을 빚은 서해에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 해주 경제특구와 조선협력단지 건설, 그리고 한강 하구 공동 이용 등에도 전격 합의한 겁니다. 남북 경제 공동체로 나아가는 전 단계로서 전면적인 경제 협력 관계를 선언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보로 시작해 실용으로 끝난 자신의 임기를 그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책무에 관해서는 열심히 했고 대강 그게 남기지 않고 대강 정리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할 만큼은 적어도 그 성과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우리 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암적 요소들이 말하자면 지역 분열입니다. 두 번째가 기회주의입니다. 이걸 한번 극복하고 바로잡아 보고 싶었던 것이 제 정치적 목표거든요. 그 일은 거의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죠. 누구보다 인간적이었고 또 서민의 고통을 잘 이해했던 대통령 노무현. 그래서 그는 서민 대통령이기를 원했습니다. 서민 대통령으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는 무엇일까요? 바보 노무현. 항상 쉬운 길과 타협하지 않고 바보처럼 어려운 길을 고집하는 그에게 붙은 별명이었습니다. 그 이제 2000년 4.15 총선에 지고 난 다음에 노사모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인터넷 안에서 바보 노무현이라는 말이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었어요. 이제 그때 내가 부산에 이제 도전해서 3번째 떨어졌으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이 별명을 생전에 노 전 대통령은 가장 아꼈습니다. 영원한 비주류이며 영원한 도전자였던 자신을 잘 표현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사람들이 나한테 붙여줬던 별명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별명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보 정신으로 정치를 하면 나라가 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냥 바보 하는 그게요. 그냥 좋아요. 이길 수 없는 줄 알면서 무모하리만큼 바보처럼 계속 부딪혔던 것은 지역 감정이라는 벽이었습니다. 몇 차례 절체절명의 정치적 위기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던 정치 인생의 화두였습니다. 제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구도 해소입니다. 지역구도 해소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우리 정치를 향상시키자, 재건축하자는 것입니다. 전국 정당을 표방한 열린우리당을 창당하고 선거법 개정에 목을 맨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습니다. 임기 말에는 개헌, 4년 중임제 개헌을 다시 한번 제안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즉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제도적 개선이 가장 지름길이라고 현실 정치인으로서 확신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평생 심혈을 기울인 또 다른 개혁의 축은 권위주의 청산이었습니다. 탈권위주의는 그의 삶의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서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대통령하고 저녁 약속 시간을 했는데 30분을 늦은 적이 있었어요. 대통령하고 약속해서 이렇게 늦은 국회의원이 군대 좋아졌다 이런 농담했던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좀 편한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국세청 같은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화를 추진하며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려 애썼습니다. 이런 권력기관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뿐만 아니라 일정한 정도의 자율성이라든지 독립성을 부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서민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굳혀줬습니다. 스스로 권력을 포기하는 그런 대통령을 역사상 찾아볼 수 없기에 국민들은 신기해하면서도 친근해했습니다. 퇴임 후 고향인 봉하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소박하고 정겨운 모습에 국민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도전들은 재임 기간 중 대부분 한계에 부딪혀 미완성인 채로 남았습니다. 지역주의를 깨겠다는 꿈은 그가 만들었던 열린 우리당의 해체처럼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지역구도로의 분열을 뛰어넘고 그런 정당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가 추진한 이슈는 격렬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며 큰 후유증을 남긴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국론 분열 수준까지 번진 사회적 갈등에 국민들은 개혁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그의 거침없는 발언도 너무 가벼운 모습으로 비춰지곤 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탈권위적인 어법인데 그거 어떻게 보면은 세속적인 어법을 그대로 씀으로써 본인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춰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좀 격식이 떨어진다거나 내지는 만만하게 보는 그런 쪽으로 간 거예요. 노 전 대통령의 표현대로 그는 새 시대를 완전히 열어젖히지 못하고 낡은 시대를 극복하고자 노력한 구시대의 막내였습니다. 참여정부 대통령은 설거지 대통령입니다. 20년, 30년 묵은 과제들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어그러진 역사를 바로 펴기 위해 그가 우리에게 던진 화두는 여전히 미완성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갖고 있었던 바보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 그리고 서민 대통령으로 이미지라는 것들이 드디어 그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점들을 대중들이 깨달았고 그 다른 정치인과는 다르게 이런 두 가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사라졌다는 것 게다가 자살을 통해서 죽었다는 것 이것에서 엄청난 비통을 느끼는 거죠. 길고 긴 추모의 인간띠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슬픔과 충격 속에 잠겨 있습니다. 바보를 자처한 서민의 대통령. 항상 낮은 곳에 귀 기울이고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려줬던 사람. 무직하게 험한 길만 고집한 정치인. 역사적 평가를 뒤로한 채 불꽃 같은 삶을 마감했습니다. 순수하고 따뜻했던 인간 노무현을 국민들은 아쉽게 떠나보내고 있습니다.